조선 순조 임금 시절 전라도에서 작은 포목상을 하던 김서방에게는 박첨지라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같이 코올리게 시절을 보낸 막역한 사이였으나 박첨지의 아버지가 장터에서 상한 생구를 먹고 괴질로 급사하며 남긴 황금 항아리를 발견한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박첨지는 이제 김서방을 친구가 아닌 제 돈자랑을 들어줄 전용 광대나 몸종 정도로 여겼습니다. 김서방 역시 포목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자 친구의 돈줄에 매달려 공짜 술을 얻어먹는 편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박첨지는 기방에 갈 때마다 김서방을 불러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이, 김서방! 오늘도 내 기분 좀 맞춰보게나? 술값은 이 박첨지가 낼 테니 자네는 그저 내 옆에서 재롱이나 떨면 되지 않겠나? 박첨지의 아나무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리자 박첨지가 가마에서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친구의 비단신이 더러워질까봐 얼른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제 등을 내밀었습니다. 이보게 친구, 땅이 질척하니 내 등을 밟고 내리게나. 자네 신발이 더러워지면 내 마음이 다 아프네. 박첨지는 미안해하기는커녕 김서방의 등을 짓밟고 내려서며 비웃었습니다. 자네는 어째 포목상 장사치보다 내 발판 노릇이 더 체질에 맞는구먼. 자, 수고했으니 이걸로 술이나 사드시게. 박첨지가 엽전 몇 푼을 땅바닥에 툭 던지면 김서방은 친구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바닥을 기며 그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우정은 이미 사라지고 돈의 눈먼 자와 돈의 영혼을 판 자의 추악한 거래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박첨지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날에도 아내 옥부는 남편의 구겨진 도포 자락을 정성스레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박첨지 댁에서 장사 일을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친구분과 도모하시는 비단 사업은 잘 되어 가시는지요? 김서방은 짐짓 위험 있는 척 목소리를 깔며 대답했습니다. 박첨지가 워낙 재산이 많아 일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오. 내 조언 없이는 한 팔짝도 못 나가는 위인이라 내가 곁에서 다 챙겨야 하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지. 옥부는 그 말에 남편이 친구에게 무시당할까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안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보자기 뭉치를 꺼내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마지막 은비녀와 옥분이 밤잠을 줄여가며 수놓은 자수 옷감이었습니다. 서방님, 박첨지 댁이 워낙 대가댁이니 기죽지 마시고 좋은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며 말씀 나누세요. 저는 괜찮으니 장사를 위해 요긴하게 쓰시지요. 김서방은 속으로 웬 떡이냐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자마자 김서방과 박첨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장터가 아니라 화려한 등불이 켜진 기방 마냥각이었습니다. 기방에 들어서자 박첨지는 상석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김서방은 그 옆에 붙어 앉아 기생들에게 아내 옥분이 눈물로 건넨 비녀를 자랑스레 내보였습니다. 얘들아 보아라. 이게 한양에서 제일 가는 은비녀다. 우리 집 여편네가 나 기 죽지 말라고 내준 것이니 너희가 오늘 나를 제대로 대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생들은 박첨지가 상 위로 던져주는 엽전 꾸러미를 힐끗거리며 김서방의 실없는 소리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김서방은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술기운에 취해 자기 집안의 밑바닥 이야기까지 죄다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부터 아내 옥분이 어디에 쌈짓돈을 숨겨두었는지까지 시시콜콜한 비밀들을 마치 큰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댔습니다. 하하, 우리 집 여편네는 내가 여기서 이러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내가 나라 구하는 큰 창사라도 하는 줄 안다니까. 참으로 미련하고 곰 같은 여자지. 김서방이 재롱 섞인 수다를 떨 때마다 기생들은 박첨지의 눈치를 보며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방 마냥각의 밤은 깊어갔고 김서방의 정신은 독한 술과 기생들의 가식적인 웃음에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춘매는 지금이 김서방을 완전히 집어삼킬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김서방의 곁으로 다가가 따로 마냥각의 제일 깊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춘매는
술 취한 김서방의 목에 부드러운 팔을 감으며 콧소리를 섞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애처로워 보였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욕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리, 제 마음이 왜 이리 시린지 모르겠습니다. 나리처럼 대단한 풍채를 지닌 분이 집구석에서는 그런 미련한 여편네의 눈치를 보며 사셔야 한다니 제가 다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김서방이 술기운에 눈치는 무슨 눈치냐? 내 집안에서는 내가 호랑이다. 라며 호기를 부리자 춘매는 기다렸다는 듯 김서방의 귀에 바짝 다가와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리가 큰 장사를 하시려면 집안의 기운부터 바꿔야 해요. 그 질투 많고 둔한 여편네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나리의 앞길을 꽉 막고 있으니 포목상 매출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저라면 나리를 왕처럼 모시고 박첨지 나리와의 사업도 수단 좋게 도울 텐데 말이어요. 춘매는 김서방의 투박한 손을 제 뺨에 갖다 대며 가련하게 눈물 짓는 신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나리, 만약 제가 나리의 아이라도 갖게 되면 어찌합니까? 그 무서운 마님 밑에서 제 아이를 종처럼 키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 여편네를 내보내고 저를 안방에 앉혀주세요. 그럼 쌈짓돈을 미천 삼아 나리를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설의 김서방의 머릿속은 이미 춘매와 함께할 화려한 미래로 가득 찼습니다. 10년을 함께하며 제 발을 씻겨주던 옥분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기생의 혀끝에 온 영혼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김서방은 춘매의 간사한 미소를 사랑이라 믿으며 제 인생을 지탱해온 마지막 기둥을 제 손으로 부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춘매의 허리춤을 거칠게 움켜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내 말이 100번 맞다. 그 곰 같은 여편네가 내 운수를 막고 있었던 게야. 내 당장 돌아가서 모자를 내쫓을 테니 너는 당장 짐을 싸서 안방마님 채비나 하고 있거라. 춘매는 기다렸다는 듯 김서방의 품에 안겨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김서방의 허리춤에 남은 마지막 돈주머니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길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생 춘매의 동 묻은 혀에 홀린 김서방이 대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아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를 위해 깎아둔 나무 팽이를 들고 달려나오던 8살 보기는 아비의 험악한 기세에 멈칫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취하셨습니까? 옥분이 놀라 달려 나오자 김서방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재수없는 여편네야. 이렇게 집안에서 궁상을 떨고 있으니 내 운수가 막히는 것 아니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어린 보기가 울먹이며 김서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하지만 김서방은 아들의 가녀린 팔을 뿌리치고는 보기가 아비를 위해 밤새 깎아둔 나무 팽이를 빼서 마당 돌판에 내리쳐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이따위 나무토막이나 깎고 있는 놈이 내 차식이라니. 내 장사를 망치려 작정을 했구나. 이 빌어먹을 것들 당장 꺼줘. 김서방은 옥분이 남편의 장사 미천에 보태려 밤새 눈을 비비며 수놓았던 미완성 비단 자수를 낚아채 보복이라도 하듯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호쩌고리 차림의 모자를 눈보라치는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대문이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옥분과 보기는 차가운 눈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모자는 찢어진 비단 조각과 부서진 팽이 조각을 품에 안은 채 얼어붙은 대문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옥분과 보기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은 그날 밤, 춘매는 드디어 그토록 갈망하던 안방마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옥분이 정성스레 닦아온 가구들을 발로 툭툭 치며 김서방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나리, 이제야 이 집안에 탁한 기운이 가셨네요. 저기 구석에 굴러다니던 저 꼬맹이 팽이 조각이랑 험 비단 쪼가리도 다 태워버렸으니 이제 우리에겐 황금길만 열릴 거예요. 김서방은 춘매의 간드러진 웃음에 취해 제 처자식을 버린 죄책감조차 잊은 채 박첨지의 배경을 믿고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박첨지가 방탕한 생활 끝에 가산을 탕진하고 관가에 압류당했다는 소문이 장터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김서방이 초췌한 몰골로 안방에 들어서자 비단 방석에 앉아 은비녀를 매만지던 춘매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이 입을 떼기도 전에 들고 있던 거울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서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아니, 박첨지 나리가 알거지가 됐다면서요? 그날이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더니 이제 나리한테 남은 건 이 텅 빈 집구석뿐이구먼. 당황한 김서방이 춘매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오물이 묻은 양 소매자락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보니 속빈 강정도 이런 강정이 없어. 조강지처에 자식까지 내쫓을 때는 대단한 배포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기생 하나 먹여 살릴 힘도 없으면서 무슨 거상을 꿈꿨단 말이여. 나리 같은 위인은 다시 그 곰 같은 마누라 찾아가서 발이나 닦아주며 사는 게 어울려요. 춘매의 서슬퍼런 독설에 김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춘매야, 내가 어찌 그런 말을. 내가 너를 위해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식까지 눈보라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 집도 이 안방도 이제 다 내 것이 아니냐. 박첨지 나리가 잠시 어려워진 것이지 곧 다시 일어설 게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그러나 춘매의 비웃음이 이어지자 김서방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제발 내게 남은 건 이제 너뿐이다. 내가 조만간 어떻게든 돈을 구해올 테니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김서방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이 시름에 젖어 술에 취해 쓰러지자 춘매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매수한 사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옥분에게서 뺏었던 마지막 가락지와 집문서, 인장을 몽땅 챙겨 어둠 속으로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방바닥에서 깨어난 김서방 앞에는 빚쟁이들의 몽둥이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으로 쫓겨난 김서방은 시장통 구석 악취나는 시궁창 옆에서 넉마를 걸친 박첨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때 한양을 주름잡는다던 두 사내는 이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놈 김서방! 내 놈이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기방에서 재산을 탕진하진 않았을 거다. 무슨 소리야? 내 놈 꼬드김에 넘어가 조강지쳐 버린 내 팔자가 더 기구하다. 두 아기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울부짖는 비참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쫓겨난 옥분과 보기는 눈보라가 살을 애듯 휘몰아치는 지리산 자락의 한 토굴에 짐을 풀었습니다. 옥분은 매일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탔습니다. 가시넝쿨에 손등이 긁혀 붉은 피가 줄줄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틈에 낀 당귀와 백추를 캐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약초 뭉치를 들고 장터에 나가자 텃세를 부리는 장돌뱅이들이 옥분 앞에 침을 뱉으며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안악, 이런 시든 풀떼기를 누가 사나? 장터 자릿세도 못 내겠는데 어디서 감히 판을 벌려. 시든 게 아닙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었을 때 뿌리째 캔 진품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악이 산 타서 캔 게 좋아봤자지. 라고 말하며 흙바닥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옥분은 굴욕의 입술을 깨물면서도 흙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밤이 되면 옥분은 김서방이 칼로 찢어발겨 얼굴에 던졌던 이제는 뗏물 꼬죄죄한 비단 조각들을 토굴 바닥에 펼쳤습니다. 붓이 없어 나뭇가지를 뾰족하게 깎아 먹물을 찍고 그날 캔 약초의 세밀한 모양과 효능을 그려 넣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8살 보기가 옥분의 갈라진 손마디를 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비단 조각은 그만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얼굴에 던지며 우리를 내쫓을 때 썼던 그 더러운 물건이잖아요. 장터 사람들이 이 걸레짝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어머니를 얼마나 비웃고 무시하는데요. 보기야, 사람은 배신하고등 돌려도 이 풀뿌리들은 정직하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란다. 이 비단 조각들이 한 권의 책이 되는 날, 우리는 다시 한양 땅을 밟게 될 게다.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쓰레기처럼 버린 이 비단 조각이 얼마나 엄청난 보물이었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때까진 저도 절대로 울지 않을게요. 보기가 맹세하듯 손에 쥐고 있던 팽이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자 옥부는 묵묵히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모자는 다음 날부터 약초가 더 귀하다는 험한 절벽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옥부는 비단 조각에 약초를 그려넣고 보기는 지게 가득 흙 묻은 뿌리를 담아 나르던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옥부는 빗물에 씻겨 내려온 약초라도 하나 더 건질까 싶어 횃불도 없이 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발밑에서 사람의 비명 섞인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깊은 구덩이 아래 진흙더미에 반쯤 깔린 채 다리가 기괴하게 꺾여 신음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옥부는 어린 보기와 함께 밧줄을 내려놓고 끌어올렸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사내를 토굴로 옮긴 옥부는 곧장 불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뗏물 묻은 비단 조각을 꺼내 등잔불 밑에 펼치고 보기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 보기야, 뒤뜰 항아리에 쟁여둔 쇠무릎풀이랑 진흙 가져오너라. 어서. 어머니, 이 사람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거꾸로 돌아갔어요. 비단에 적힌 대로만 하면 살릴 수 있어. 어서 움직여. 옥부는 약초를 입으로 지식이고 진흙과 섞어 사내에 퉁퉁 부어오른 다리에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주워온 단단한 물땅풍나무 가지를 양옆에 대고 칡덩굴로 꽁꽁 묶어 고정했습니다. 사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옥분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탕약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사흘 뒤 겨우 정신을 차린 사내는 토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서 퀭한 눈으로 약초를 다듬는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나를 살린 거요. 분명 저승 문턱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정신이 듭니까? 아직 죽을 때는 아니었나 보죠. 물이나 마셔요. 정말 고맙소. 생면부지의 떠돌이를 이 험한 날씨에 구해주고 밤새 간호까지 해주다니. 저는 백보안이라고 하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소. 내 평생 팔도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지만 당신 같은 의인은 처음 보오. 의인이라니요. 그저 사람 목숨 끊어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은혜는 됐으니 달이나 나오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아니, 그런데 저 비단에 적힌 것들이 당신이 직접 기록한 거요? 세상에, 장사치인 내가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녔어도 약초의 승고문까지 이렇게 꿰뚫어보는 기록은 처음 보오. 당신,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졌구려. 옥부는 백씨의 칭찬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묵묵히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백씨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옥분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내 몰골을 보니 당장 이 산을 내려가긴 글러먹은 것 같은데. 염치 없지만 다리가 조금 붙을 때까지만 신세를 져도 되겠소. 내 은혜는 장차 반드시 금전으로든 무엇으로든 갚으리다. 금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밥값은 하셔야 할 겁니다. 보기가 약초를 캐오면 그게 뭔지 가려내고 불 피우는 것 정도는 도울 수 있겠지요. 아이고, 그럼요. 장터 돌아가는 이치라도 이 어린 놈에게 가르쳐 주겠소. 정말 고맙소. 그렇게 옥부는 백씨에게 톡을 한 구석을 내어주었습니다. 백씨가 토굴에 머문 지 반년, 옥분의 정성 어린 간호 덕에 그의 다리는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어느 날 백씨는 옥분이 비단 조각에 적어둔 포제법을 찬찬히 훑어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곳엔 약초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것을 찌고 말리는 횟수에 따라 효능이 변하는 방법이 정교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천하를 움직일 보물지도구나. 그때 장터에 갔던 옥분이 빈 지게를 내려놓으며 토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치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백씨가 흥분한 기색으로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분씨, 드디어 내가 길을 찾았소. 당신이 적어둔 이 비단 속의 비방들 말이오. 또 무슨 허튼 소리를 하시려고요. 장터 사람들은 이 비단 조각을 보고 걸레짝이라며 침을 뱉고 비웃는데 당신은 대체 거기서 뭘 본다는 겁니까? 그들이 눈이 멀어 그런 것이오. 옥분씨, 산에서 캔 생풀을 그대로 파는 건 장돌뱅이나 하는 짓이오. 그건 평생을 해도 푼돈밖에 못 만지오.
하지만 이 비단에 적힌 대로 지황을 9번 치고 말려 숙지황을 만든다면 얘기가 달라지요. 이건 한양 정승들도 은자 수십 냥을 들고 와도 못 구하는 귀물이 될 거요. 그게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파는 건 단순한 풀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비방이 될 것이오. 나와 손을 잡읍시다. 내가 당신의 이 비단을 황금으로 바꿔오겠소. 옥부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머니 속에서 아들 보기가 손에 꽉 쥐고 있던 부서진 팽이 조각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멸시받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옥부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가마솥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비단 조각에 적힌 대로 정확히 9번을 찌고 말리는 고된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시커멓고 윤기가 흐르는 숙지황이 완성될 때마다 톡을 아는 진한 약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 보기는 백씨를 따라 시장통을 누볐습니다. 백씨는 보기에게 사람 읽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보기는 시장 어귀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며 그들의 입을 빌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수집했습니다. 어머니, 백 아저씨, 장터 거지 아이들이 그러는데 지금 산청 쪽 상단 행수들이 고3이랑 백선피를 죄다 사들여서 창고에 가두고 있대요. 아무래도 큰 병이 돌 모양이에요. 됐다, 보기야. 너는 가서 아이들에게 고3 대신 효험이 더 좋은 우리 집 비방 약재 소문을 퍼뜨리거라. 옥분 씨, 이제 우리가 준비한 가공 약재를 풀 때가 왔어. 얼마 안가 정말 영남 일대에 지독한 피부병이 돌자 약재상들은 가격을 수십 배로 올리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때 옥부는 백씨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정성껏 가공한 모든 약봉지에 자신과 보기의 이름 첫 글자를 딴 보옥이라는 두 글자를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옥분 씨, 사람들에게 이 약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하오. 이 보옥이라는 글자가 찍힌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오. 이것이 곧 상단의 목숨과 같은 신용이 될 거요. 결과는 그야말로 천하를 뒤흔들었습니다. 다른 약재상들의 거친 풀뿌리와 달리 옥분이 9번 찌고 말린 약재는 먹자마자 효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장터에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그 보옥이라는 글자가 찍힌 약봉지 하나만 주시오. 그 인장이 찍혀야 진짜라지 않소. 소문은 삽시간에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리산 깊은 토굴 앞에는 전국의 보따리상들과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줄을 서서 옥분의 약재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톡을 아는 진한 한약재의 향기와 쌓여가는 은자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듯 옥부는 백씨가 가르쳐준 장사 비법과 자신이 가진 약초 지식을 합쳐 큰돈을 벌기 시작했고 지리산 자락 아래 햇살이 잘 드는 명당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약초를 말리는 드넓은 마당과 커다란 창고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이곳을 지리산 보옥당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코를 흘리던 보기는 어느덧 백씨의 날카로운 상술과 옥분의 단단한 강단을 물려받은 늠름한 청년 대행수가 되어 상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옥분의 비단 도감 역시 이제는 수십 권의 비책으로 정리되어 상단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기와집 대청마루에 달빛이 가득 찬 어느 날 백씨가 옥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입을 뗐습니다. 옥분 씨, 이제 지리산은 당신의 그릇을 담기에 너무 좁소. 당신이 만든 이 약재들은 도성에 병든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오. 내 다리도 이제 말끔히 나았으니 우리 당장 한양으로 올라갑시다. 한양은 무서운 곳이라 들었는데 우리가 그 높은 성문 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시오. 당신의 비단 도감은 조선의 보물이오. 내가 앞장서서 당신과 보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는 조선 최고의 상단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오.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며 옥부는 생애 가장 행복한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양 진출을 앞둔 당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옥부는 싸늘한 기운에 잠에서 깼습니다. 백씨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려가 보니 짐도 심지어 옥분이 밤새 정성껏 다려놓았던 그의 새 비단 옷까지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온기조차 남지 않은 방바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맞지요? 결국 백씨는 한양 가기 직전에 우리 알짜배기 비방만 훔쳐서 야반 도주한 거예요.
저 인간도 결국 아버지랑 똑같은 도둑놈이라고요. 옥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내였기에 그 배신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말 내가 또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하는 의심이 가슴을 조여왔지만 옥부는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오히려 보기를 꾸짖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상술과 나를 바라보던 그 정직한 눈빛은 가짜일 리 없어. 만약 그가 정말 우리를 배신했다면 내 손으로 한양 땅에 쫓아가서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니 일단 짐을 싸거라. 우리는 예정대로 남대문으로 간다. 옥부는 보옥상단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약재 마차가 길게 행렬을 이루었고 옥부는 가마 대신 직접 말을 타거나 걸으며 지리산에서 한양까지의 천리길을 재촉했습니다. 보름간의 험난한 천리길 끝에 마침내 한양 남대문 앞에 도달했지만 옥분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웅장한 성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벌써 성문이 닫힐 시간이에요. 그 사람은 오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이용해 한양 거상들에게 비담보감 비방을 팔아넘긴 게 분명하다고요. 옥부는 아들의 외침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갑자기 수백 개의 횃불이 동시에 불을 밝히더니 도성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웅장한 황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광군들이 혼비백산하며 길을 터주었고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남대문이 우웅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사이로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그 빛의 중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왕실 호위병이 질서정연하게 쏟아져 나와 좌우로 쫙 갈라졌고 그 사이로 보랏빛 관복을 입고 금색 옥대를 두른 한 사내가 준말을 타고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사내는 옥분의 마차 행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 약초꾼들이 길을 막아 결국 관군들에게 끌려가는가 봐요. 보기는 겁에 질려 어머니의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말 위에서 묵직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옥부는 번개라도 맞은 듯 몸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장돌뱅이 분명 백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예전의 꾀죄죄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는 호랑이가 수놓아진 흉배를 달고 허리에는 눈부신 금색 옥대를 두른 위엄 넘치는 대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씨 양반, 아니, 대감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계신 것입니까? 말도 안 돼. 우리랑 같이 밥 먹던 그 아저씨가 조선 상권의 수장이었다니. 옥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의 눈을 비비고 또 비비었습니다. 그는 사실 10년 전 상권을 독차지하려던 간신들의 음모에 빠져 자객들에게 쫓기던 중 실종된 조선 최고 권력자 왕실 상권을 총괄하는 상무사의 수장 백보안 대감이었습니다. 백대감은 신분을 숨긴 채 옥분의 곁에서 몸을 회복하며 때를 기다려온 왕의 최측근이었던 것입니다. 백대감은 옥분 앞으로 걸어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 씨,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 미안하오. 당신이 한양에 들어올 때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천한 약초꾼이라 부르지 못하게 지난 보름간 미리 판을 지난 짜놓아야 했소. 이제 당신의 비단 도감은 국가 약전으로 승격되었고 당신은 조선 최고의 상단인 보옥상단의 안주인이오. 옥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백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입술을 떼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는 마음 한구석에선 끝까지 당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내 미련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그리고 다시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옥분의 이 고백에 백대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옥분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10년 세월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대감과 옥분이 감격적인 재회를 하던 그때 성문 구석에서 거짓골을 한 김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옥분아, 나다.
내 남편 김서방이야. 나 좀 살려다오. 그는 지리산 거물 상단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돈 한 푼 구걸해 보려고 새벽부터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신이 10년 전 눈밭에 내쫓았던 아내와 아들임을 알고 염치 없이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그때는 잠시 미쳤었나 보다. 그 추운 날 너희를 내쫓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냐. 이제 내가 이렇게 대감님 눈에 들어 거상이 됐으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내 남편 아니냐? 내 아들 보기는 어디 있느냐? 김서방의 뻔뻔한 외침에 백대감의 눈빛이 서리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백대감은 옥분을 감싸 안은 채 손짓 하나로 호위 병사들을 움직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누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냐. 저 자는 10년 전 엄동설안에 제 처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다. 인륜을 저버린 죄는 하늘이 벌한다 하였으니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엄중히 다스려라. 군사들이 김서방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자 옆에서 넋을 잃고 보고 있던 청년 대행수 보기가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보기는 품 안에서 10년 동안 품어와 이제는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부서진 팽이 조각을 김서방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당신이 우리를 내쫓으며 제 손에서 뺏어 던진 팽이입니다. 당신이 그 천한 욕심의 눈머로 우리를 내쫓았을 때 이미 당신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버린 아내는 대감님의 여인이 되었고 당신이 버린 아들은 조선의 돈주를 쥐락펴락하는 거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부서진 팽이가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이 버린 보석들이 얼마나 눈부신 영화를 누리는지 평생 감옥 창살 너머로 지켜보며 사십시오. 김서방은 보기야,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라고 울부짖으며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옥부는 마침내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대감은 떨고 있는 옥분의 머리에 영롱한 옥비녀를 다시 한번 깊숙이 꽂아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겨울은 끝났소. 당신의 인권은 오늘 이 따뜻한 비단길로 보상받을 것이오. 자, 보옥상단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입성합시다. 옥부는 백대감의 손을 잡고 아들 보기와 함께 수백 명의 호위 속에 당당하게 남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찢어진 비단 조각으로 시작된 옥분의 삶은 그렇게 조선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 신화가 되었고 백대감과 함께 백년해로하며 대대손손 전해질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전설로 남았습니다.